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지의 대표를 모든 정부기관에 파견하고 부처의 지출을 감시하게 됩니다. 정부가 뉴욕주에 오는 3월 21일까지 맨해튼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대응을 밝히고 통행료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요커 4명 중 1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 주거, 유틸리티 등의 비용이 급등하면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사 소속 한인 엔지니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25일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 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 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8,8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각 연방 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 24만 명 중 9만 2천 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 9천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 13만 명 중 4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도지의 대표를 모든 정부기관에 파견하고 부처의 지출을 감시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정부 효율부 도지의 비용 효율성 이니셔티브 실행으로 명명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 동결,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하면서 월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더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행정명령엔 도지 대표를 모든 정부기관에 파견하도록 하고 각 부처와 협력해 정부 지출이 투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도지 대표의 모든 지출을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도지의 회의, 출장 비용 등을 월별로 보고해야 하며 이날부터 한 달간 정부 부처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스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나, 만약 그렇다면 우린 그들을 여기서 내쫓을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머스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일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업무는 기술적 지원이라며 도지가 정부 컴퓨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과 보고 매일 관련 질문엔 성과 평가가 아니라 맥박 체크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뉴욕주에 오는 3월 21일까지 맨해튼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법적 소송이 제기된 만큼 판결까지 통행료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 수석국장은 지난 20일 뉴욕주 정부 관계자들의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숀 더피 교통부 장관도 혼잡통행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 정부가 통행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혼잡통행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에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더피 장관이 연방정부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뉴욕주는 같은 날 이에 반박하며 연방정부의 혼잡통행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료 부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와 몇몇 다른 주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600만 명의 뉴욕 통근객을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요커 4명 중 1명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량, 주거, 유틸리티 등의 비용이 급등하면서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의 빈곤율이 히스패닉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지역 비영리단체 로빈훗 연구그룹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요커들의 평균 빈곤율은 2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뉴욕시 평균 빈곤율은 23%였는데 1년 만에 빈곤층이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2023년 뉴욕시 빈곤율은 전국 평균 빈곤율 13%의 2배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이후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빈곤선을 구성하는 5가지 필수 항목, 식량, 주거, 유틸리티, 의류, 전화 및 인터넷 비용이 소득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앞지르며 빈곤 기준선이 2022년 4인 가족 연소득 43,890달러보다 7.5% 높아진 47,190달러가 됐다며 이로 인해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아동 빈곤율도 사상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동 26%가 빈곤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빈곤율이 28%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 26%, 흑인 24%, 백인은 1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빈곤율은 백인 빈곤율의 2배로 뉴욕시 평균 빈곤율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보로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롱스가 26%로 가장 높았고 한인 등 아시안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브루클린 21%, 맨해튼 19%, 스태튼 아일랜드는 17%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나사 소속 한인 엔지니어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 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검찰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나사의 전 엔지니어 38세 한인 에릭 심 씨에 대해 25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씨의 닐 데이비스 변호사는 지역 매체에 성명을 보내 내 의뢰인은 원래부터 무죄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오구 검사장은 무고한 사람을 기소한 뒤 언론에 알려 헤드라인을 장식할 기회를 노렸다며 내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됐고 평판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오구 검사장이 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우린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지만 6건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7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기각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약탈적 행위의 희생자며 우린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해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심 씨가 여성들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습 성범죄자 혐의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심씨 측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한국계 의원 2명 등 3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어제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 검토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회견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북한 정권과 겪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엔 모두 33명의 공동 발의자로 하원 의원이 동참했다고 셔먼 의원은 전했습니다. 회견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연방 하원 주디 추, 데이브 민 의원도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셔먼 의원은 117대 의회인 2021년, 118대 의회인 2023년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편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뒤편에서 정의가 없는 평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 부족을 초래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달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내 계획이란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한다며 농무부는 이 위기를 막고 계란을 다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무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5가지 전략을 고안했으며 우선 가금류 농장에서 정부가 개발한 야생동물 생물보안 평가란 감염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받아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다시 농장을 정비하고 양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외에도 달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한 산란계의 최소 공간 요건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 가정에서도 뒷마당에서 더 쉽게 닭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롤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달걀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5가지 전략이 하루아침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향후 3에서 6개월 이내에 달걀 시장의 안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이후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억 6,600만 마리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첫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 감소와 더불어 공중보건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러벅시 보건당국은 어제 최근 이 지역에서 유행 중인 홍역과 관련해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령기 아동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텍사스 리벅시에서 최소 124명이 홍역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 중 대부분은 어린이입니다. 텍사스주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18건의 입원 사례가 보고됐다며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우린 매일 홍역 전염병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 들어 4건의 홍역 발병이 발생했고 작년엔 16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발 여객기를 타고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아동 1명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LA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홍역 확진자는 지난 19일
LAX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보건국은 해당 항공기 탑승객과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 LAX 톰 브래들리 국제선 청사 이용객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박물관은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지사 5인의 묘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묘소 위치가 확인된 독립유공자는 홍한식, 서재근, 광명숙, 김차순, 함호용 지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한 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하와이로 건너간 한인 이민 1세대로 고된 타국 생활 중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이 확인돼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창원대 박물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는 60여 명입니다. 이들 중 지금까지 묘소가 확인된 사례는 이번 조사를 포함해 41건입니다. 창원대 박물관은 이번에 확인된 독립유공자 묘소 정보와 사진을 국가보훈부와 공유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주 뉴욕 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등과 공동으로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뉴욕 한인회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11시부터 팰리세이즈팍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회관 기념식에 이어 12시부턴 펠팍 보로울 앞을 출발해 브로드 애비뉴를 따라 3.1절을 기념하는 행진도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25일 예비선거 투표용지 디자인 변경 법안을 찬성 35,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예비선거 투표용지 디자인을 현재의 카운티라인 형태에서 블록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카운티라인 형태의 투표용지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수직 일렬로 배열돼 눈에 잘 띄는 반면 나머지 후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칸으로 밀려나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정당 지도부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MTA에선 2025년도 전자장비 및 설비를 관리하는 기술직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상반기 공채는 3월 1일부터 MTA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고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응시 자격은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전자기기 관련 학과를 전공했거나 관련 업종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입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기업인 MTA 직원은 의료보험 등 많은 베네핏이 있어 재직 중인 사람들의 이직률이 극히 낮은 평생 직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편 MTA에 재직 중인 한인들은 이번 시험에 응시하거나 관심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 취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아지고 흐린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